예, 안녕하세요. 이재식 국어학원의 입시소장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국대부터 상명대까지 서울 중위권 대학들에 대해서 수시 모집 요강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결국 수능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죠. 하지만 수시라고 하는 것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등 다양한 전형이고 또 대학마다 이 전형 방식이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시는 전략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그 전략을 세운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대학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것이겠죠. 이 정보라는 것은 결국 수시 모집 요강일 테고 이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전년도 전형에 비해서 올해 어떤 전형 요소들이 변화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 입결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고 그 예측된 변화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이제 원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 요강 분석이 오늘 설명의 아마 주가 될 것이고요. 이제 그에 앞서서 일단 몇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을 체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올해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 이루어지는데 대학에 따라서 좀 일정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즉 하루 일찍 원서 마감이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원서 마감 시간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서를 결정할 때, 어느 대학을 지원할 결정할 때 그 전년도 입결에 본인의 현재 성적을 대입해보는 방식을 쓰는데 전년도 입결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한 3년치 입결은 반드시 봐야 돼요. 입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합니다. 따라서 왜 변했는지, 왜 입결이 상승했고, 왜 입결이 하락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올해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단상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입시 전형이라는 것은 단순할수록 어때요? 올라갑니다. 커트라인이. 그리고 복잡해질수록 커트라인이 내려가요.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에서 내신만 보는 전형에서 갑자기 수능 최저가 생겨났어요. 그럼 복잡해졌죠. 그럼 커트라인 내려갑니다. 또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어요. 또는 수능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면은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대학마다 성적 산출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일이 내가 모든 대학의 성적에 맞춰서 내 성적을 대입해서 계산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 어디가라든가 또는 내신닷컴 여기를 통해서 본인의 성적을 입력을 반드시 하시고 회원가입하고 성적 입력하면 자동으로 각 대학별 자신의 환산 점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기말고사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좀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이용해서 우리가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이제 성적이 거의 확정돼 나올 테니까 반드시 입력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생기부를 경쟁력을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생기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다 상대적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내 생기부가 활용되고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생기부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각 대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이라든가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보면은 그 생기부 평가 항목과 평가 요소 그리고 평가 비율이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은 학업 역량을 어떤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높게 비중을 두고 있고 또 어떤 전형에서는 또 진로 역량을 더 높게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기부가 갖고 있는 장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래서 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학과 전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형 방식이나 전형 요소, 전형 비율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입결의 변화를 예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결 변화를 반드시 예측을 해야지 우리가 이 수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역균형 전형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 또는 학교에 따라서 뭐 교과 우수자 전형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추천형 전형들이 있어요. 이 추천형 전형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추천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면 학교의 담당 선생님께서 해당 대학교에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1차 조사 시기에 만약에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는 그런 대학의 경우에 1차에서 마감이 돼버리면 2차에서는 내가 추천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조사 때부터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가급적 좀 오버해서 좀 개수를 좀 학교에 담임선생님과 상의를 해서라도 쓸지 말지 고민이 된다면 일단 추천서를 받아놓는 것을 제가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학별 보사 일정이 어떤 대학은 면접이나 논술이 수능 전에 치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내가 A 대학과 B 대학과 C 대학을 지원하고 싶지만 그 대학들의 이런 대학별 보사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을 때 A 대학에서 오전에 뭐 면접을 보고 오후에 B 대학 가서 면접을 보겠다. 자, 이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또 대학 뭐 여러분들 대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문에서부터 면접 보사장까지 이동하는 데만 거의 한 30분, 20분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지만 오늘 설명하는 대학들은 전부 다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예, 서류라는 것은 생기부고요. 자신의 생기부를 잘 숙지하고 생기부에서 적혀있는 3년 동안의 내 고등학교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질문이 나오는 부분들은 바로 진로 역량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 탐구 활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그 절차 과정 속에서 오류라든가 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또 극복해냈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체크하고 자기 생기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로 외우려고 해서는 면접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본인의 생기부를 제3자의 시각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 교과 전형 방식은 이렇게 교과 100전형과 서류를 포함하는 또는 면접, 출결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대학들이 이제 교과 100전형 그리고 교과의 서류를 포함하는 전형 이 두 가지 전형이 이제 주를 이룬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대학별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주요 대학 교과 반영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하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 숭실대라든가 가천대 같은 경우 이런 대학들은 뭐 인천대도 마찬가지죠. 계열별 과목 반영 방식이 교과목 반영 방식이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계열에 따라서 교과목의 반영 비율이 다르기도 하고 또 가천대처럼 공통과목 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전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학 어디가라든가 내신닷컴을 통해서 본인의 성적, 환산 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어떤 학교에서는 정량평가의 대상이고 또 어떤 학교는 아예 반영하지 않고 또는 정성평가의 대상이기도 하고 좀 다양하기 때문에 상위권만 진로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위권으로 갈수록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성적 변화가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 15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3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대체를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은 대체로 A, 우리가 A가 뜨잖아요. 성취도가. 그렇다면은 1등급짜리 3개가 생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하위권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따른 성적의 어떤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 지정 현황에 따라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은 뭐 몇 개 대학들이 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숭실대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수학에서 자연계열, 공학계열에서는 수학에서는 미적과 기하 중에서 무조건 선택해야 됐고 또 탐구도 과탐만 선택해야 됐지만 올해부터는 선택 지정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국민대는 여전히
수능 최저를 맞출 때 과탐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입결의 차이가 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 사탐론이 지금 대세인 상황에서 과탐 선택자가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대가 과탐을 지정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 반면에 숭실대는 좀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죠. 또 가톨릭대라든가 홍익대를 보면 수능 최저의 변화가 좀 생겨났어요. 가톨릭대는 작년에 2합 7이었는데 자유전공에 한해서 자유전공이나 계열, 광역단위 모집에 한해서는 2합 6으로 최저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지역균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모집 단위가 아니에요. 자유전공이나 광역단위, 계열단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전공 2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저가 강화됐다는 거고 홍익대도 서울시립대와 똑같이 3합 8이라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가 홍익대 지원 경쟁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홍익대 올해부터 2합으로 최저를 좀 완화했습니다. 이것도 입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요 주요 대학의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수능 최저의 유무, 면접의 유무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네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류를 바로 잡겠습니다. 여기 중앙대학교 CAU 융합인재전형이라고 있는데 이거 못합니다. 융합인재가 아니라 이건 성장형 인재예요. 그러니까 좀 수정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수능 최저는 실제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모든 학생이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낮은 경우는 40%, 약간 높은 대학은 7, 80%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저 충족률이 낮을수록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면접의 유무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면접이 있는 전형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서 봤을 때 내가 요 대학을 지원하기에는 상향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서류 전형보다는 면접 전형을 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조건에서 이 대학의 이 전형, 종합 전형을 쓰는 것은 좀 적정하다, 상향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서류 전형으로 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건국대학교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국대학교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건국대는 상위권 대학과 중위권 대학의 딱 경계를 이루는 그 대학이에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없는 서울대부터 쭉 내려왔을 때 유일하게 수능 최저가 교과전형에서 없는 대학 중에 건국대와 동국대가 있어요. 따라서 아무리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도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망칠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최저가 없는 전형 하나 정도는 써야 마음이 놓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건국대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내신이 1점 초반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건국대를 하나씩 지원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건국대 이하가 적정인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점대 중후반인 학생이 상향으로 건국대를 또 하나는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웬만한 학생이라면 이 건국대나 동국대 중에 하나를 최저가 없는 전형을 하나씩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건국대가 대부분 학생 지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절반 정도는 이 하향 안정의 카드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과 전형에서. 따라서 건국대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높은 대학에 중복 합격했을 때 가장 먼저 버릴 수 있는 카드 또한 건국대가 될 수 있으니까 충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쟁률도 높고 충원율도 높다. 이 부분이 이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KU 지역균형 전형부터 보면은 요 132명이 올해 좀 감소를 했죠. 왜 그러냐면 자유전공이나 광역 단위, 그러니까 단과대학 단위의 모집이 수시의 지역균형 전형에서 작년에 지역균형을 모집했다면 올해는 다 정시 전형으로 정시 다군으로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국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시는 전공 단위, 학과 단위로 모집을 하고 정시는 광역 단위보다 큰 단위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과대학의 경우에 지금 이 컴퓨터공학부가 여기 100명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명이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80명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수월한 조건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보면 교과 정성이 이렇게 30%가 들어가는데 요 30%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 교과 정성 30%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다. 그 1점대 학생도 건국대 교과전에서 많이 탈락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간혹가다 3점대 학생도 3점 초, 2점 후반의 학생들도 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과전형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거의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례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용어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정성 평가의 영향력 또는 면접 영향력이라고 할 때는 그 영향력이 뭐를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교과 정성의 그 점수가 이 교과 정형 평가를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거의 5명 중 1명꼴로 뒤집힌다. 한 20%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교과 성적으로는 탈락인데 교과 정성평가로 인해서 합격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한 20%는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교과 정성은 진로 역량 그 중에서도 이제 교과 이수 현황이라든가 교과 성취도, 탐구력 이제 이런 것 같은 학업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을 좀 볼게요. 종합전형을 보면은 자유전공 학부의 경우는 이렇게 성장 역량이 50%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장 역량은 진로 역량과 거의 유사하지만 요 밑에 제가 써놨죠. 학교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어떤 탐구 주제를 인접 학문, 인접 교과 과목과 융합해서 연결해서 탐구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학생들 그래서 경험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논술 전형은 패스를 할 거고요. 자, 그럼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일단 용어 설명을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요 충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합격을 하지 못한 학생이 최초 합격을 한 학생이 미등록함으로써 충원될 확률이죠.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하는 단위에서 최초 합격자 10명 중 5명이 미등록을 하고 예비 1번부터 5번까지가 충원 등록이 되었다면 이건 충원율 50%.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이 다 등록하지 않고 예비 10번까지 합격했다면 충원율 100%. 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0% 컷, 70% 컷. 자, 이것은 만약에 10명 모집 단위에서 5번째 합격자의 성적이 50% 컷이고 7번째 합격자의 성적이 이제 70% 컷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죠. 최저 충족률. 그러니까 최저 충족률은 최저를 충족할 학생들, 합격자 중 그 비율을 합격자가 아니죠. 지원자 중에 최저를 충족한 학생의 비율을 최저 충족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먼저 KU 지역균형 전형 입문을 먼저 살펴보면은 합격자의 비율이 요 지역균형 전형에서 재학생의 비율이 무려 88%를 좀 넘겼어요. 작년에 88.3%. N수생이 한 11%.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 현역들, 우리 고3 학생들이 이 건국대학교 지역균형에서 합격을 보이고 있고
자, 종합전형의 경우에서는 이제 일반고와 특목고의 비율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합격자 중에서 일반고 합격자의 비율이 81.8%, 특목고가 약 18% 정도로서 상위권 대학보다는 일반고 합격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건국대학교 인문 계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하한선은 저는 한 2.3등급 이내에서 지원해볼, 물론 이거는 과에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인문이라고 하더라도 어문 계열이 가장 낮을 것이고요. 그 바로 위쪽으로는 이제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사회과학 쪽의 행정 학부라든가, 그리고 위로 갈수록 경상 계열이나 가장 인기가 많은 미디어 학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입결이 좀 높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2.1등급까지가 지원의 하한선으로 보여지고요. 종합전형은 인문은 2.5, 그리고 자연은 한 2.3등급 정도가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적정 내신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종합전형은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합격자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생기부 경쟁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내 생기부 경쟁력이 정말 잘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점대 후반에서도 합격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사례로 3점대 초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빈도수로 봤을 때 가장 합격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인문의 경우는 2.5등급 이내, 그리고 자연은 2.3등급 이내에서 우리가 합격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국대로 가겠습니다. 일단 동국대는 가장 큰 특징이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아주 특이하다는 거죠. 국영수 사과한에서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교과 전형이지 동국대의 교과 전형은 사실상 종합 전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수능 최저도 없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인식을 하고 동국대 교과 전형을 좀 지원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형의 변화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전과 제한학과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복수 전공 가능하지만 입학한 이후에 과를 전공을 바꿀 수 없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체크해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첨단 분야와 관련한 모집 단위가 새로 생기거나 증원된 것은 이건 작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건데 왜 제가 올해 여기다 집어넣냐면 입결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서요. 항상 새로 신설된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그 입결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새로 신설된 모집 단위 아이들이 눈치를 보다가 지원을 미루다 보니까 입결이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첨단 학과들이 대부분 신설되다 보니까 좀 인기 있는 학과다 보니까 경쟁률이 첫 해부터 폭발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공지능공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 컷이 만점이었어요. 내신이 1.0이었습니다. 왜?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니까 1등급짜리 10과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합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 같은 경우는 1.4, 그리고 융합환경과학과는 1.5, 그리고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 같은 경우는 1.2등급이 70% 컷으로 나왔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첫 해에 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그 다음 연도에 입결에 좀 변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근데 동국대라는 특성을 생각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내신 성적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이 종합평가 30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등급이 한 6개 이상만 되면 1등급을 6개 이상만 확보가 되면 생기부가 좋다는 조건 하에서는 생기부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서는 한번 지원을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동국대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종합평가 30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느냐.
결국 당락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그 이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과에서 변별이 생기지 않고 상위 10과목에서는 변별이 안 생기고 결국은 종합 정성평가에서 당락이 결정될 확률이 거의 90%다. 이렇게 학교 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질 반영 비율은 교과가 85.4%, 정성이 14.6%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14.6%가 결국 당락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평가 요소 비율을 보면은 학업 역량이 이제 모집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종합 평가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학업 역량이 50%인데 그럼 학업 역량이 뭐냐? 학업 성취도, 그리고 교과 이수 현황, 그리고 세트, 학생이 갖고 있는 탐구력. 탐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탐구가 아니라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본인이 보다 심화된 탐구 주제를 찾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진행해 냈을 때 이때 학업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전형별 선별 방식에서 보면은 종합전형의 경우에서 이제 면접 30도 영향력이 좀 높은데 내년에 이제 새로 고교 학점제 첫 세대인 올해 학년의 후배들, 내년 학년들 같은 경우는 면접 비율을 40%까지 높인다라고 동국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고를 했다라는 건 뭐냐? 올해도 면접 평가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걸 예고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전히 30이고 40%로 늘리는 건 내년이지만 이미 그 학교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고 합격자의 비율이 동국대도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조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2025학년도는 89% 정도의 비율로 일반고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92.4%가 일반고의 합격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갈수록 동국대학교 두드림 종합전형에서 일반고 합격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5배수, 3배수, 3.5배수 이렇게 모집 단위에 따라서 1단계 배수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배수가 커질수록 이렇게 배수가 커질수록 입결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만큼 1단계에서 합격한 아이들이 더 많다라는 것은 2단계 면접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 다음 여기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 발전 가능성도 자기 주도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그 평가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 입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1.2부터 1.9까지 자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그 해에 어떤 학생이 이 동국대학교 교과 전형에 지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 어떤 기준으로 삼고 지원을 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등급짜리가 6개 이상이고 생기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관리가 좀 되어 있다라고 자신한다면 지원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생기부 정성에서 결국 판가름이 날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다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인문의 경우에는, 중위권 대학에서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외국 국제고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5점대, 때로는 6점대의 합격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외국 국제고 학생들의 영향력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것은 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인문에서. 근데 여기 자연도 보면은 컴퓨터 A 학부에 지금 6.94가 보이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자사고 또는 과거 학생의 입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반고 기준으로 본다면 인문은 한 2.5등급, 자연은 한 2.4등급 이내에서 종합전형을 썼을 때 어느 정도 기대값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홍익대예요. 홍익대는 지금 서울대부터 쭉 최저가 있다가 교과 전형에서 건국대, 동국대에서 다시 최저가 없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홍익대부터 이제 최저가 있고 그 밑으로는 거의 다 최저가 있죠. 그래서 홍익대는 어떻게 본다면 동국대와 건국대가 그 경계선에 놓여 있다. 그럼 홍익대는 그 아래 구간을 대표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중위권 대학이 어떻게 보면 탑이 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역시나 올해 홍익대학교 최대 변화는 수능 최저를 완화했다라는 거예요. 3합 8에서 2합 5로 그래서 최저 충족률이 올라갈 것이고 최저 충족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커트라인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형 변화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학교장 추천, 학교생활 우수자, 논술 전형 모두 공통적으로 최저가 다 2합 5로 일관되게 완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변화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전부 2합 5로. 네, 이렇게 바뀐 이유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립대가 작년에 2026학년도에 수능 최저를 3합 8로 바꿨어요. 홍익대도 3합 8이었는데 근데 똑같이 홍익대와 시립대가 3합 8이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어차피 3합 8을 마칠 것 같으면 시립대도 쓰고 홍익대도 쓰고 할 텐데 시립대에 합격한 애들이 홍대를 다 버릴 거죠. 한마디로 홍익대학교의 등록률이나 충원율은 높아지고 등록률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라서 홍익대가 어떻게 보면 시립대와의 경쟁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능 최저를 완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저 충족률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입결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교과 전형에 한해서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 경쟁률이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예, 최저가 낮아졌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이제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을 예측을 했는데 근데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익대 교과가 나름 높은 수준입니다. 계속 올라왔습니다. 커트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획기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상위 대학으로 빠져나가고 충원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작년 입결에서 아주 소폭 올라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정말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상위권 대학 중에는 종합전형에서 최저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죠? 성균관대도 융합인재에서 신설을 했고 중앙대도 성장형에서 종합전형이지만 최저를 두었죠. 근데 중위권 대학에서 종합전형에서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홍익대는 중위권 대학에서 유일하게 종합전형에 최저가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자신이 있는 2합 5 정도는 내가 맞출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자신 있는 학생들은 이 종합전형을 좀 노릴만 합니다. 제가 적극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 학교생활 우수자는 예. 자, 다음은 입결입니다. 예. 최저 충족률이 아까 올라갈 거다. 그러면 실질 경쟁률에 변화를 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최저 충족률이 인문 자연 합해서 거의 한 5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저 2와 5가 되면 저는 거의 70% 그 이상까지도 최저 충족률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올해보다 좀 올라갈 거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가장 70%에서 높은 게 교육학과고 어문 계열이 이제 가장 낮은데 대략 저는 홍대는 2.2등급을 하한으로 해서 인문 계열은 지원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줍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홍익대는 인문에서 이 사범대가 있으니까 그 사범대 입결은 좀 높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을 보면은 여기에 건축학부가 홍익대 인기학과예요. 그죠? 미대로 유명하고 또 건축학이 상당히 유명한 학교인데 작년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가장 낮은 입결을 보인 과가 건축학부다. 이상하죠? 이변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바로 낮은 경쟁률에다가 실질 경쟁률이 3대 1밖에 되지 않았네요. 거기다가 충원율까지 142%가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은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최저를 맞추면 거의 합격의 가능성이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 충족을 하고 거기다가 충원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질 경쟁률이 3대 1인 상황에서 거의 경쟁률이 1.5대 1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행운이 좀 따라준 결과예요. 네, 이것만 보고 올해 건축학부를 내가 내신이 2.4등급인데 써봐야 되겠다. 안 됩니다. 올해는 입결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를 거예요. 이상할이 많지 어떤 해에 이런 과가 아닌데 이런 모집 단위가 아닌데 커트라인이 너무 높게 설정되면 그 다음에 떨어져요. 왜? 애들이 안 쓰니까. 그런데 이 학교는 되게 이과는 이 전공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입결이 확 떨어졌어요. 그 해에. 그 다음에 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경쟁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결이 다시 오르겠죠. 평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6장 중 1장을 내가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질러보겠다. 내가 우주 상향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교과 전형 중에서 그 대학교에 이상할이 많지 전년도에 입결이 폭등한 학과를 지원하는 게 오히려 확률상으로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서울과기대예요. 서울과기대는 가장 최근 5년 동안 가장 입결이 폭발했던, 가장 입결 상승이 가팔랐던 그런 대학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공계의 어떤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다가 또 서울과기대는 지금 이공계 특화대학이죠. 또 서울에 있는 대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입결이 올라와서 지금은 건국대 바로 이제 밑에 라인에서 공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인하대라든가 인하대, 국민대, 숭실대와 거의 같은 레벨이라고 봐야 되고 일부 학과는 더 높은 입결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보면 이렇게 18명 모집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ST 자유전공학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ST 자유전공학부가 있죠. 이게 이제 작년에는 인문과 자연이 통합돼 있었어요. 분리가 되지 않았고 모두 논술로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를 무조건 논술로만 인문자연 다 함께 뽑았었는데 근데 올해는 자연계열은 여전히 논술에서 뽑아요. 근데 이 논술에서 자연계열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적분. 그러니까 미적분이 들어가니까 인문 학생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문 계열만 따로 여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이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서울과기대의 ST 자유전공학부 인문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자연은 논술로 뽑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일단 최저가 없고 예, 면접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의융합제도 최저 없고 이렇게 면접이 있는 전형입니다. 예, 논술 최저가 없고요.
올해 새로 생긴 모집 단위 중에 양자융합 물리학과가 있어요.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이제 미래의 어떤 새로운 산업을 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로 보기도 하는데 의외로 양자학과 관련된 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로 과기대에서 이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만든 게 양자융합 물리학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4명, 종합 전형으로 9명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MSD 학과하고 이 ITM 전공 요거는 과기대를 대표하는 학과죠. 예. 과기대를 대표하는 간판 학과라고 볼 수 있고 대기업 취업률이 최근에 발표한 것대로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취업률이 좋고 성과가 좋기 때문에 입결 또한 가장 높은 과 중에 하나예요. 또 2026학년도에 신설된 것 중에 바이오 메디컬 학과라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된 이 바이오 메디컬 학과도 경쟁률이 무려 작년에 45대 1이었어요. 45.9대 1.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죠. 자, 이런 것만 봐도 학생들의 마음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인기 있고 취업 잘 되고 이런 학과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이 몰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을 확인해 볼 때 올해 모집 단위를 전년도 요 모집 단위로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CT 융합공학과는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죠? 미래에너지 학과는 미래에너지 융합학과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에서 과목 반영 방식을 보면 계획 과목이죠. 예, 자연 계열은 과학, 인문 계열은 사회가 이렇게 반영되고 건축학부는 아무래도 건축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 예술적인 소양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한국사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합 7의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데 경쟁대학과 비교해 보면 낮은 수준입니다. 인하대학교 공대가 자연계열 이공계가 인하대학교 2합 5예요. 예. 국민대는 2합 6이죠. 물론 탐구로 과탐을 요구하긴 하지만 숭실대도 2합 6이에요. 국민대 2합 6, 숭실대 2합 6, 그리고 인하대가 2합 5인데 서울과기대가 2합 7이다. 그러니까 수능에 조금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오히려 수능 최저를 좀 염려가 될 때 과기대를 좀 지원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또 최저 충족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커트라인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과기대가 최근에 계속해서 입결이 올라간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 대학보다 수능 최저가 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종합전형이든 논술이든 모두 최저가 없고요. 자, 학교생활 우수자 면접 30인데 서울 과기대 면접을 보고 온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대학보다 면접의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질문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디테일했다. 특히 생활기록부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과거에 썼던 보고서를 찾아본다든가 이러한 노력을 좀 해줘야지만 면접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면접에 따라서 요 30%의 면접에 따라서 1단계 배수가 바뀔 확률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1배수 안에 못 들었는데 내가 뭐 2배수, 3배수엔 들었지만 1배수에 못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치렀을 때 요걸 역전하고 내가 합격으로 들어갈 확률 그 변동률이 거의 40%에 육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절반 아이들이 바뀌는 거죠, 순위가. 그래서 인문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높습니다. 생각보다 2.4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아마 지원을 해야 왜냐면 과기대는요 인문이 없어요. 경영밖에 없습니다. 경영하고 어문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4 정도 그리고 이공계 같은 경우는 1.7에서 거의 2.3 정도가 돼야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서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종합전형은 한 일반고 기준으로는 2.8등급 정도까지가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합전형은 성적 기준이 아니에요. 생기부 경쟁력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오메디컬 학과가 작년에 신설되었는데 무려 여기 보시면 45.9의 경쟁률로 최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과기대 종합전형은 거의 종합전형에 놓고만 본다면 국민대, 숭실대, 인하대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국민대로 가겠습니다. 국민대에서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전형 신설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국제인재 전형이 신설되었고 또 알고리즘 우수자 전형이 신설됐는데 사실 이 알고리즘 우수자 전형은 작년에 소프트웨어 학부 그 특기자 전형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학부 특기자 전형. 이제 그게 폐지된 거죠, 올해. 그러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알고리즘 우수자 전형으로. 그래서 이제 두 개 학과만 모집 단위가 두 개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 학부하고 인공지능 학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국제인재학부 15명 아주 적죠. 이게 뭐냐. KIBS라고 하는 단과대학의 독립단위로 생겨났어요. K는 이제 국민대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IBS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그리고 스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하고 제가 봤을 때 국제학하고 묶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대학교는 경영대학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대학이 따로 있는데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KIBS라는 단과대학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국제교류 활동을 많이 하면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익히는 그리고 외국어 역량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단과대로 보여요. 그래서 국제학과 경영학을 융합한 그런 단과대학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제인재학부는 딱 KIBS 학부 요것만 모집을 해요. 여기 해당되는 요것만 모집을 한다는 얘기죠. 요게 아니라 요거 아니라 요거에 해당되죠. 인터내셔널 컬리지에 해당되는 요 단과대학만 모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유전공 A, B가 있고 미래융합전공 A, B가 있는데 A와 B의 차이는 뭐냐면 A는 인문, B는 자연이에요. 그런데 입학할 때는 구분해서 이렇게 뽑아요. 성적 산출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A는 인문, B는 자연. 근데 입학한 이후에는 똑같아요.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자유전공의 경우에는 입학한 이후에 전공을 한번 선택하고 그 선택한 전공을 다시 변경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제한 없이 주어져요. 마음대로 전공을 계속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융합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한 번 전공을 선택한 후에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의 진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결정해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제 자유전공이 좀 더 적합하겠죠. 자, 그 다음 새로 바뀐 것 중에서 앞에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하나 이제 제약공학과가 하나 신설됐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우리나라가 AI와 관련돼서 반도체 산업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지만 향후 앞으로는 이 바이오 산업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제약공학과가 신설됐다라는 건 아무래도 그동안 약대를 준비했지만 의도치 않게 내신이 조금 확보되지 않은 친구들 또 생명이나 화학 계열로 준비를 했지만 너무 입결이 높아서 좀 고민이었던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더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에서 과목 반영을 보면은 계열 과목이죠.
A 계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과학이 안 들어가고 사회가 들어가고 B 계열은 과학이 들어가고 사회가 빠집니다. 자, 그리고 최저를 맞출 때 국민대가 아주 이제 고집스럽게 과탐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탐구 과목을 과학으로 지정한 게 서울대, 연세대, 국민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대를 지원하려는 친구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숭실대도 과탐을 요구했기 때문에 국민대도 지원하고 숭실대도 지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탐을 유지할 확률이 그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굳이 내가 서울대, 연대를 갈 성적이 아닌데 국민대 하나만 보고 과탐을 하는 게 맞나? 나는 정시도 기대하지 않는데 이런 학생들이라면 고민이 되겠죠. 따라서 제가 요것 때문에 국민대 올해 자연, 계열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제인재 전형과 알고리즘 우수자 전형은 수능 전에 면접이 있어요. 그죠?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수능 후지만 이 두 개의 전형은 수능 전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체크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국민대는 이제 논술이 약수령 논술이죠. 작년에 인문 계열의 국민대 논술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을까요? 196대 1이었습니다. 인문 평균이 어마어마하죠. 자연 계열은 96대 1이었어요. 자, 그만큼 국민대가 그만큼 약술 논술로서 뭔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줄 텐데 약술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 중에 유일하게 자연 계열에서 유일하게 미적분을 출제합니다. 다른 대학은 다 약술 논술에 수원, 수투만 출제하죠. 근데 국민대 자연은 논술에서 미적분을 출제한다. 따라 수학에 좀 자신 있다. 미적분에 좀 자신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대학이라 볼 수 있겠죠. 또 가천대 같은 경우 미적이 없거든요. 상명대도 없고 다 없는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이제 국민대로 많이 몰리면서 같은 날짜에 면접을 치루었던 인하대 논술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올해도 날짜가 같더라고요. 12월 5일, 12월 6일 인하대 논술과 국민대 논술 일정이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입결을 보면은 인문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보면 70% 컷이 가장 낮은 어문 계열이 2.4 정도가 나왔네요. 그죠? 2.44.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2점대 극초반이 나와야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디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한 2.0, 2.1까지도 막 나와야 되겠지만 어문 계열에 한해서만 한 2.4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자연 계열의 경우도 모집 단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요. 융합바이오공학과 가장 높은 입결을 보였는데 이건 어느 대학이나 거의 유사하죠. 생명, 화학 계열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대학에서는. 따라서 1점대 후반부터 2점대 중반까지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 모빌리티 전력 전자융합고가가 낮은 입결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경쟁률이 낮았고 아마 최저 충족률이 낮았기 때문에 지원자의 상당 부분이 합격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입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 프론티어 전형,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한 2점대 후반까지, 한 2.8, 2.9까지도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생기부가 좋다면. 자, 다음은 숭실대입니다. 자, 숭실대는 올해 가장 큰 특징이 종합전형을 이원화했다라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SSU 미래인재전형, 종합전형 하나 있었죠. 물론 소프트웨어 우수화 전형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SS 미래 전형이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이렇게 두 개로 이원화됐죠. 이건 이제 최근 대세적 흐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대세적 흐름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종합전형을 하나만 운영했을 때는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등록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마 차원에서 불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숭실대의 또 하나의 변화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에서 바로 수학과 과학의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정보보호학과는 LG U+와 관련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고요. 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을 했을 때 선택할 수 없는 학과들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형은 작년에 종합전형의 SL수 미래인재 자체가 면접형이었어요. 그렇다면 올해 두 개로 분리됐다면 사실상 서류형이 신설된 거죠. 서류형이. 제가 아까 잠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면접형은 내가 그 대학을 쓰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상향카드일 때 선택할 수 있고 서류형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서류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된 것인데 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숭실대학교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80%에 육박합니다. 2025학년도에서 작년 2026학년도 입시로 이제 변할 때 2합 5등급에서 2합 6등급으로 최저를 이미 낮췄어요, 한 번. 한 번 낮췄는데 올해는 선택 과목 지정마저 폐지를 했으니까 당연히 충족률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충족률이 이미 80%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 한번 질러보는 친구들이 있고 당연히 수능에서는 최소 20% 정도는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따라서 경쟁률은 좀 올라가겠죠. 경쟁률은. 하지만 입결이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논술에서 교과가 20에서 10%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그죠? 자, 이것도 큰 영향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10%든 20%든 30%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 반영 점수가 낮기 때문에 급간 점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논술을 결정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논술에 좀 자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뭐 사실 이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숭실대에서 이 교과 우수자 전형, 자, 요거는 꼭 챙겨봐야 돼요. 뭘 챙겨봐야 되냐? 계열에 따라 교과목, 반영, 가중값이 다르다. 비중이 다르다. 자, 보시면 인문계열은 국어와 영어가 무려 35%. 둘이 합해 70%예요. 그죠? 수학이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경상계열은 아주 특이하게도 영어 비중이 수학보다 높아요. 그죠? 영어가. 경상이면 국어가 높아야지 정상 아닐까요? 예를 들어 정상적이라면 30, 수학이 한 25 이렇게 되는데 자, 국어보다 수학, 그리고 영어 비중이 상당히 높다. 당연히 경상계열은 수학 중요한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네, 영어 비중을 이렇게 높였다는 건 좀 특이하고요. 자유전공은 이제 인문의 경우는 국어, 영어, 그다음에 자연계열에는 수학과 그다음에 영어, 과학으로 이렇게 배분을 했네요. 따라서 반드시 숭실대를 지원 학생은 숭실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성적 산출기를 활용하든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를 활용하든 계열에 따른 자기 성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이 최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탐구 지정, 그 다음 수학 지정이 사라져서 예, 최저 충족률이 올라갈 것이다. 자, 그리고 면접 50%. 자, 면접형의 SS 미래인재 면접형의 면접비율이 50%다. 이 비율만 봐도 면접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수치화 시켜준다면 면접에 의해서 1단계 순위가 바뀌어서 합격의 가능성으로 갈 가능성, 즉 면접 영향력은 무려 65.9% 정도 됩니다.
거의 65% 절반 이상의 학생이 면접에서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 1배수에 못 들었던 학생이 1배수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류 평가들, 면접 평가들 이렇게 진로 역량을 매우 중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 비율도 높은 데다가 진로 역량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당연히 생기부 관리가 잘 돼 있던 학생은 이걸 한 번에 뒤집고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 신설된 서류형을 보면 뭐 학업 역량이 10%고 탐구 역량 이래서 60인데 이 탐구 역량은 학업 역량에 포함되어 있던 이 탐구력이나 그리고 교과 이수 현황 그리고 진로 역량에 포함되어 있던 진로와 연계된 과목 성취 기준, 성취 수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것이 탐구 역량이에요. 자, 그리고 2함6으로 이렇게 2하고에서 2함6으로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최저를 좀 완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최저 충족률은 올라갈 것이고요. 한 최저 충족률이 논술은 낮아요. 논술은 성적이 좀 안 되는 학생들이 상향의 어떤 카드로서 논술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든 논술 최저 충족률은 낮은 편인데 숭실대는 한 45%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를 완화해주면 한 60%까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좀 올라갈 테지만 큰 의미 없습니다. 논술은. 예. 자, 입결을 볼게요. 자, 숭실대학교 먼저 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숭실대는 2년 연속 수능 최저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의 방향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 충족률이 상당히 가장 높은 대학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인문 계열의 학생부 교과 우수자, 그 교과 전형의 인문 계열의 합격자 평균은 한 2.26 정도 됩니다. 근데 이 2.26이라고 하는 것이 숭실대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자기 성적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아까 보신 것처럼 가수값이 교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숭실대학교 인문도 한 2.4등급 이내에서 지원을 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일반고 기준으로는 한 3점 중반, 한 3.4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열은 인문보다는 충족률이 낮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는 높은 편입니다. 자연계열의 교과전형 합격자 평균이 2.1 정도가 돼요. 2.1. 그래서 인문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한 2.3 이내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종합전형도 3.2 이내에서 아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다음 인하대입니다. 자, 인하대학교. 인하대는 우리가 인근에 두고 있는 대학이라서 평가절하하는 측면이 있어요. 수시로는 입결이 좀 낮은 편이에요. 대학 레벨보다 수시는 입결이 좀 낮아요. 정시는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갈 수 있다면 그 성적대에서 저는 인하대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시로는 못 가요. 정시로 가기 힘듭니다. 그만큼 정시로는 세요. 지방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인하대는 지방대입니다. 인천이.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지원할 때는 인하대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정시로 지원할 때는 표준 점수에 따라서 대학의 그 모집단을 쭉 서열을 매겨놓고 그러면 인하대가 상당히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 취업률로 따지면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물론 공대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인하대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대학이 아니다. 수시로는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면접형은 상향 카드로 서류형은 적정 카드로 활용하기를 바라고요. 둘 다 최저가 없어요. 둘 다 최저가 없고요. 그리고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 면접형에서 드러난 특징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좀 차이가 있는데 인문계열은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요. 면접형에서. 그런데 과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인하대학교 면접형을 또 많이 지원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색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고가 두 개가 있고 또 국제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5등급대나 6등급대 학생들이 인하대를 써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5등급대 학생들. 어, 자, 특징을 좀 살펴보면 어, 첨단 바이오 의학학과가 신설됐는데 여기 제가 적어놓지 않은 것 같네요. 예, 신설된 모집 단위로 첨단 바이오 의학학과 신설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첨단 바이오 의학학과. 그런데 모집 인원이 20명에서 40명으로 무려 2배나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과예요. 이 과는 인하대학교 의대와 그다음에 간호대 다음으로 입결이 높은 3위, 작년 기준 3위였던 학과긴 한데 어쨌든 2배로 인원이 증원됐으니까 좀 생각이 있었던 학생이라면 좀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의사제가 선발됐지만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이 교과 비중이 30에서 20으로 이렇게 줄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논술에서의 교과 변화는 교과 반영 비중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인문계열의 최저가 2합 6, 자연계열이 2합 5인데 2합 5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경쟁 대학과 관련해서도 따라서 인하대학교 자연계열은 이 최저를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합격의 기대값이 상당히 크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인하대는 자연계열 쓰는 교과전을 쓰는 친구들은 기말고사 이후에도 우리가 수시 원서로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바로 꼭 인하대뿐만이 아니죠. 모든 학생들에게 제가 당부합니다. 기말 이후에도 우리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종합전형을 보면은 서류형은 학업 역량, 면접형은 진로 역량. 바로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형은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거고, 면접형은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성과를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제 성과를 내는 것이긴 한데, 네, 인하대 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문계열만 특목고 아이들이 외국 국제과 조금 지원을 하는 편이고, 자연계열은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 충족을 보면 이렇게 인문과 자연의 차이가 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인문 기준은 2합 6이고 자연 기준은 2합 5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인하대학교 자연공대를 지원할 때는 이렇게 최저만 맞춰도 최초 경쟁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구나. 15대 1의 경쟁률을 8대 1로, 7대 1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결을 확인해 보면 지금 실질 경쟁률 이렇게 보면 크게 낮아지진 않았지만 일단 최저 충족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최저 충족률이 거의 인문 같은 경우는 77% 평균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이 많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좀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한선으로 저는 한 2.6 정도까지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볼 수 있다. 잘하면 2.7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그리고 자연계열은 2.5에서 2.6 정도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교과 전형에 한해서는요. 그리고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형과 서류형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전형의 차이, 그러니까 면접형이냐 서류형이냐의 이 차이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입결이 바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모집 단위의 차이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형이나 서류형이냐의 차이보다는 내가 어느 모집 단위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공계열은 입결의 차이가 매우 크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21에서 3.46, 1.9에서 2.94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종대학교는 전형 자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좀 변화가 있냐면 요 서유형에서 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서류형에서는 학과 단위, 전공 단위로만 작은 소 단위로만 모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학과 단위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전공 2, 그러니까 광역 단위, 계열 단위의 모집도 요 서류형에서 추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특징을 보면 일단 면접형 당연히 최저 없고요. 그리고 서류형도 최저가 없어요. 명칭이 좀 바뀌었네요. 원래는 앞에 이제 세종 창의인재, 뭐 창의인재 서류형 이게 창의라는 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사실 이 창의라는 말이 다 빠져요. 그냥 세종인재 면접형, 세종인재 서류형. 올해는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면접형은 진로의 역량을 중시하고 서류형은 학업 역량을 중시한다라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특이하게도 여기 보면 사이버 국방학과, 국방 AI 융합 시스템 공학과, 국방 AI 로봇 융합 공학과 등 국방 관련 학과들이 꽤 많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방부와 채용 조건력으로 계약된 학과들이에요. 그래서 합격하면 여러분들 장교로 의무 복무를 해야 됩니다. 예. 또 장기 복무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유전공 확보에서 나타난 특징은 수시에서는 이 자유전공 학부는 이제 지역균형, 지금 교과 전형하고 논술로만 선발을 한다 그래요. 올해. 그러니까 종합전형으로는 자유전공 학부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예,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선발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두 이게 이제 광역 단위죠. 예, 단과대학 규모의 계열 단위, 광역 단위, 자유전공 2에 해당되는데 얘네들은 모두 서류형으로 종합 서류형으로 선발을 해요. 물론 정시로도 선발을 하지만 바뀐 내용,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은 나머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여기도 교과 비중을 좀 낮췄네요. 30에서 20으로 예, 큰 영향 없다. 자, 다음 교과 전형에서 보면은 이제 수능 최저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반영 교과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자유전공학부가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이런 식으로 사과, 한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공계는 사회, 한국사 빼주고 인문사회계는 과학을 빼주고 자유전공은 사과, 한을 다 넣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세종대학교는 그냥 사과, 한을 다 빼버려요. 가장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국수영만 가지고 자유전공학부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은 사회, 자연계열은 과학 이렇게.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예. A면 1등급인데 B만 돼도 3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학교 지원할 때 대부분은 진로 선택이 A이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B가 뜨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세종대학교에서는 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은 2합 5인데 나머지 모집 단위는 2합 6이다. 서류형은 학업 역량을 중시하고 면접형은 이렇게 진로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이건 아까 이날에도 그랬고 국민대도 그랬고 대부분 대학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문계열의 입결을 보면 이 지역균형 전형에 인문계열의 합격자 평균이 한 2.19라고 해요. 작년에. 따라서 이런 기준을 이 두 개까지도 합쳐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대략 2.1에서 2.5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합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서류형하고 면접형이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서류형이냐 면접형이냐에 따라서 커트라인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모집 단위에 따라 변화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두 개 공통적으로 봤을 때 아마 3점 초반, 그러니까 3.4까지도 지원하시는 하한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요. 자연계열의 지역균형의 평균이 2.17이었어요. 큰 차이가 없네요. 인문이나 자연이나. 그죠? 따라서, 요걸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대략 1.8에서 2.6에서 7 정도 학생들이 과에 따라 써볼 수 있지만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보여요. 2.7보다는 한 2.6이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3점대 얘도 초반이야. 3.3 정도까지. 자, 명지대 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변화된 내용은 없는데 한 가지 특징인 건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전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교과 면접 전형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건 올해 이제 새로 나타난 거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전형이죠. 서울은 인문 계열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IT 계열의 학과들이 몇 개 설치되긴 했지만 인문 중심이고요. 용인이 자연이에요. 자연 계열. 그런데 이제 서울이냐 용인이냐에 따른 입결의 차이는 없어요. 예. 명지대는 서울 캠퍼스와 용인 캠퍼스, 인문 캠퍼스와 자연 캠퍼스의 입결에 큰 차이가 없다. 예. 모집 단위에 따른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명지대는 특히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가 꽤 많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지도학이나 아동학을 전공했을 때는 우리가 상담 심리를 통해서 상담 교사, 임용고사를 볼 수 있는 어떤 자격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줘요.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자, 그리고 자율전공학과 이렇게 인문, 자연 이렇게 나눠서 모집하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자율전공학부 자연으로 입학하면 용인이잖아요. 그죠? 인문으로 입학하면 서울일 텐데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용인과 서울캠이 이동 가능하다. 자, 인문과 자연 캠퍼스 모든 학과의 전공을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자, 요게 가장 어떻게 보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명칭 변경, 통합된 모집단위 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추천서가 졸업연도 제한이 없다가 올해부터는 25년 2월 이후 졸업자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명지대학교 교과 전형 자체를 N초생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전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가 당연히 인문, 자연으로 나눠서 이게 교과목 반영이 달라지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런데 교과 면접 전형에서 보면 1단계 배수가 5배수예요. 교과 전형에서 5배수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서 3배수, 5배수는 생기부 서류 평가에 의한 1단계 배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성적을 기준으로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5배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일단 합격을 시켜놓고 면접을 통해서 이제 구분해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선발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면접 영향력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사소통 능력이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사소통 능력은 생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면접에서 그것도 현장에서 면접 당일날 면접관 앞에서 학생이 보이고 있는 그런 태도와 그 다음에 언변, 논리력, 표현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면접이 수능 전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의 명지인재 전형은 이제 진로 역량 이렇게 좀 강조하고요. 서류 전형도 마찬가지고 이건 좀 특징이네요. 대부분의 서류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진로 역량을 좀 낮추는 편인데 명지대학교는 면접 전형이든 서류 전형이든 전부 다 이렇게 진로 역량을 50% 수준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지대학교 입결은 서울이냐 용인이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당연히 인서울이었던 인문 캠퍼스인 서울이 조금 더 높고 용인이 조금 더 낮은 편이었지만 최근에 이공계 선호 현상이 또 이공계 학생들이 더 많아지면서 용인 캠퍼스의 커트라인이 좀 올라오면서 서울하고 유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좀 특징적으로 보면 충원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240, 250, 266, 300%. 예, 여기도 350%까지 있죠. 자, 이렇게 의외로 충원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대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명지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학생인지 어떤 성향을 지니는지도 알 수가 있죠. 즉 명지대학교를 상향으로 생각하고 쓰는 친구보다는 명지대학교를 적정 내지는 안전카드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요. 어떤 과는 한 2.3 정도 돼야지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학과는 3점대 초반, 한 3.3 정도에 기대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면접 전형은 요 학교장 추천보다는 조금 더 커트라인이 좀 낮아요. 한 2.6에서 거의 한 4.0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4.0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특목이에요. 일반고 기준을 보면 2.6, 2.8 요 정도가 이제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이 종합전형에서 명지인재 면접전형은 일반고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3점 초면 될 것 같아요. 한 3.4, 3.5까지 지원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명지인재 서류 전형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도 한 3.4 정도인데 최대 생기부가 정말 좋다라는 가정에서는 4점대 초반, 3점대 후반에서도 합격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본인의 생기부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졌는지 객관화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 담임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좀 검증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 대학이네요. 자, 상명대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전 과목, 전 교과를 전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 있죠. 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그런 대학들, 시립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전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이 상명대는 특이하게도 바로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고 요 고교 추천 전형에서 그리고 작년에 최저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최저를 폐지했다라는 건 당연히 최초 경쟁률이 최종 실질 경쟁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입결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인문계열에서는 최저가 사라지면서 입결이 커트라인이 크게 상승했는데 의외로 자연계열은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낮아지는 이상한 결과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두 가지가 특징이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다. 그리고 작년에 최저가 폐지되면서 입결이 인문계열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상명대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상명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과는 사범대입니다. 원래 사범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도 사범대가 있는 학과들은 비사범대에서도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타가 있어서 좀 바로 잡겠습니다. 여기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 1학년 1학기부터 되는데 아닙니다. 1학년 2학기부터입니다.
1학년 2학기부터 계열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오히려 여기 제가 기재하지 않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반 학과로 합격한 학생들, 그러니까 일반 모집 단위, 자유전공이 아닌 일반 전공 단위로 들어간 학생들은 1학년 1학기부터 전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해요. 1학년 1학기부터. 좀 특이하죠. 그리고 상명대가 캠퍼스 내 전과 기준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1학년 1학기부터 전과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계열이나 횟수와 성적과 상관없이 바꿀 수 있다. 근데 제가 긴가민가해서 여기다 집어넣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집어넣지 않았냐면 상명대 캠퍼스가 하나 더 있죠. 서울 종로에 있는 공교, 서울에 있는 캠퍼스가 하나 있고요. 충청남도 천안에 상명대 캠퍼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천안 캠퍼스는 4점대 초반에서 중반, 4점 초에서 중반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과가 꽤 있거든요. 서울의 경우는 2점 중반, 2점 후반 정도 돼야 되는데 엄청난 입결 차이예요. 그런데 수시 모집 요강에 보니까 캠퍼스 내 전과뿐만 아니라 캠퍼스 간 전과도 허용을 해준다고 그래요. 계열과 횟수에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사 운영팀에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명대학교 학사 운영팀에 직접 문의를 해서 내가 만약에 천안 캠퍼스의 이 학과로 내가 입학을 해서 나중에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로 전과를 해서 올 수 있는지 이것을 수시 모집 요강에 밝힌 바와 같이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변경사항에서는 요게 이렇게 통합됐다라는 거 말고는 큰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 과목을 반영한다라는 거. 근데 진로 선택이 세 과목 반영되는데 A냐 B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죠. C는 거의 없으니까 B 같은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아까 제가 인문은 최저가 사라지면서 컷들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2.92에서 2025학년도 2.92에서 2026학년도 2.78까지 커트라인이 올라왔다 그래요. 근데 자연계열은 25학년도 2.67에서 작년에 2.72로 오히려 커트라인이 내려왔어요. 이거 좀 이상하죠. 어쨌든 요 정도 수준이 70% 컷으로 봤을 때 적정, 상명대의 적정 70% 컷이니까 아마 모집 단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100% 컷, 가장 마지막 합격자들은 모집 단위에 따라 2.9 후반부터 3점 초반까지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상명인재 전형은 면접이 없어요. 요 두 개 학과를 빼놓고는 면접이 없는 전형입니다. 진로 역량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을 잠깐 살펴보면 상명대 논술도 약수령 논술이에요. 약수령 논술인데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좀 높았어요. 인문계열이 한 56대 1 뭐 이렇게 되고 이 자연계열이 86대 1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합격자를 점수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인문계열의 논술 합격자는 90점대였어요. 9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었는데 자연계열은 75점대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제 수학의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에 출제하는 수학과 요 수학과 자연계열의 수학 이게 난이도가 비슷해도 이 문항 개수가 다르니까 이런 차이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교과 고교 추천 전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문 콘텐츠 학부가 3.18로 합격한 사례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최저가. 근데 제가 눈에 띄는 게 하나 뭐냐면 경쟁률이 6.6대 1이었어요. 6.6대 1. 자, 그런데 충원율이 200이에요. 그럼 일단 경쟁률이 절반.
3.3대 1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3.3대 1. 그러니까 그 정도일 때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충원율 계산에서 한 3대 1, 4대 1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더 특이한 경우도 있죠. 뭐냐면 최초 경쟁률이 3.14대 1밖에 안 됐어요. 화학에너지공학과는 상당히 인기 있는 학과인데 최초 경쟁률이 3.14예요. 근데 충원율이 171이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7명인데 경쟁률이 3.14대 1이라면 22명이 지원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22명. 근데 충원율이 171%라는 건 예비 12번이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예비 12번. 그러면 1등부터 실제로 19번 이렇게 있을 때 7번까지가 최초 합이고 8번부터 19번까지가 예비 합격자가 되는 거죠. 요 중에서 아이들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탈락자는 22명 중에 3명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도 불구하고 무려 4.91이라는 아주 경이로운 커트라인이 나온 거예요. 예. 이런 거 보고서 자신감 갖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어떤가 그랬죠? 한번 이렇게 입결이 무너진 학과는요. 올해 애들 확 지원합니다. 커트라인 쭉 올라가요. 오히려 어떤 대학을 공략해라, 어떤 모집단을 공략해라, 평년 대비 이상하리 많은 커트라인이 이유 없이 치솟은 이런 모집 단위를 그냥 한번 질러보면 올해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상명대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하나씩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전에 받은 질문을 가지고 사전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서 안정, 적정, 상향 카드는 어떤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 예, 학생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수시보다 정시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해볼게요. 즉, 내신보다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온다. 그 친구 안정카드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수시 납치 염려가 있으니까. 대부분 상향을 쓰겠죠. 상향을 쓰려면 교과 전형 안 쓰고 종합과 논술 중심으로 쓸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이 모의고사가 폭망이에요. 예, 내신 관리는 어느 정도 됐는데 수능 준비가 안 돼서 정시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수능 최저도 맞출까 못 맞출까 지금 걱정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라면 당연히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게 교과 전형이잖아요. 안정, 적정 카드는 교과입니다. 그럼 교과 전형 안정으로 써야죠. 그것도 최저 없는 걸로 한두 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정시 기대감이 아예 없으니까 상향을 쓰면 안 되겠죠. 즉 논술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종합 전형을 쓰더라도 면접 전형보다는 서류 전형 중심으로 써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학생마다 다르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따라서 교과, 학종, 논술 중 어떤 전형을 우선 검토해야 되느냐 이것도 학생마다 다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교과 전형을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왜? 교과 전형이 가장 합격 예측력이 높아요. 즉 이 학생이 여기 쓰면 될까 안 될까 몇 퍼센트의 확률로 될까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건 교과고 학종은 서류평가와 면접이라는 이런 정성평가 요인이 많기 때문에 좀 불확실하고요. 논술은 운도 따라야 되고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50대 1이면은 자 50대 1이면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기대값 확률은 2%입니다. 2%. 아무리 이 학생이 논술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뭐 해도 그 확률을 10%, 15%까지 올릴 수 있지만 논술 정말 열심히 해주면서 나 합격 가능성 50% 그런 학생은 없는 겁니다. 예. 자, 교과 전형에서 대학별 반영 교과와 반영 방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수시 모집 요강을 대학별로 다 살펴보는 거 어렵다고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 확인하고 직접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성적 계산할 필요가 없다. 예. 대학교 학교 홈페이지에는 대부분 학교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걸 활용하시든가 아니면 대표적인 성적 입시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학 어디가가 이제 무료로 할 수 있고, 내신닷컴이나 진학사 이런 것은 유료로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한 전형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교과 전형은요,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에 공식적으로 문과, 이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그냥 계열이 구분되는 것뿐이지 교육과정상으로는 편제상으로는 문과, 이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자유롭게 교차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해당 모집 단위에서 반영 교과에 최소 몇 단위를 이수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조건만 충족한다면 내가 과학 과목을 주로 이수해 왔지만 인문사회계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또 내가 경영학과를 목표로 삼고 사회 과목을 주로 이수해 왔지만 자연과학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교과 전형은. 그러나 종합전형에서는 어렵죠. 종합전형은 그 학생의 진로 방향성이 평가 대상인데 본인이 주로 탐구해왔던 진로 방향과 전혀 엉뚱한 걸 쓰는 순간 그것은 합격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학종에서 학업 역량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성적입니다. 교과 성취 수준. 성적으로 일단 학업 역량 보고요. 두 번째 세특보입니다. 그 학생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진정성으로, 어떠한 깊이를 가지고 탐구를 해왔느냐, 그 과정이 어땠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부 세특이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예요. 나열식이 안 좋은 겁니다. 활동의 가지수가 많이 적혀있는 세특일수록 안 좋은 거예요.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왜 했니? 어떻게 했니? 그래서 너는 이걸 통해 뭘 배웠니?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는 생기부가 좋은 거예요. 그게 탐구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학업 성취 수준, 탐구력, 그리고 교과 이수 현황, 이런 것들이 바로 학업 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어떤 학생이 준비하는 거 적절한가?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대충 설명드린 것 같아요. 논술은 상향 카드가 아니에요.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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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상 상향 카드예요. 경쟁률을 놓고 봤을 때. 내신 4점대 학생이 서울 상위권 대학을 노릴 수 있고, 만약에 교과 반영이 없고, 수능 최저도 없고, 논술 100전형이라고 생각해보면, 연세대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논술만 잘 봐도, 내신 9등급이, 수능 빵점이, 연세대 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논술은 상상량의 카드다. 대부분의 지원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따라서 그만큼 경쟁률이 높고 그만큼 확률이 낮은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수시에서 반드시 합격을 해야 하는 친구가 그런 도박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시에 떨어져도 상관없다. 난 정시로 가면 돼. 라고 하는 정시 가능성이 열려있는 학생.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높기 때문에 내가 교과 전형을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교과 전형 덜컥 합격하면 그냥 안 될 것 같다. 그렇다고 교과로 상향하자니 그러면 교과 상향은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면접을 해야 되고 논술을 해야 되고 논술은 N수생들이 절대 강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N수생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자율전공학부 지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느냐?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어요. 그러나 일단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면 반영 과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의 경우 인문사회 계열은 국영수 4, 자연공학 계열은 국영수 과인데 자율전공학부는 국영수 4과 이렇게 주요 과목 전체를 반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일반 모집 단위보다 한 등급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최저를 충족할 가능성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자율전공학부는 진로 역량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방향성은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에서 이것저것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왔지만 그런 진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또는 진로가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진정성을 좀 의심스러운 생기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에게 적합한 거예요. 예, 자율전공학부는. 그리고 또 하나, 자율전공학부를 입학했을 때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뭔가? 선택할 수 없는 제외된, 제한된 학과와 전공은 무엇인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수시 전략 설명회를 모두 설명을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수시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수시는 원서가 6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 합격자가 많고 중복 합격자가 많은 반면 또 6개의 원서에서 모두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1차 발표에서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합격권이 몇몇 학생에게 몰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중복 합격을 해도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한 개 대학입니다. 그 말은 기다리면 나에게도 순번이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추합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1차 합격 날 6개 전형에 모두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 아직 우리에게는 기말고사 말고도요. 예, 생활기록부 마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생활기록부 잘 마감하시고 수능 최저를 위해서 열심히 수능 공부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